2016년 가을 극심한 가뭄으로 충주호 바닥이 드러났어요. 메마른 호수 바닥에서 노란색 표시등을 단 택시 한 대가 모습을 나타냈죠. 운전석에는 안전벨트를 맨 채 5년의 시간을 품은 백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 이상호 씨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라지기 직전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기이했습니다. 나 복권에 큰 돈 당첨됐어.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하지만 복권 공식 기록에는 그의 단골 복권방에서 고액 당첨이 나온 기록이 없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았다던 남자는 왜 차가운 호수 밑바닥에서 발견되어야 했을까요? 그가 말했던 그 큰 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11년 4월 23일 밤 11시였어요. 이상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8세의 그는 아내 김영미 씨와 초등학생 딸 서연이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거든요. 그날도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향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호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택시 회사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상호 씨의 마지막 운행 기록은 오후 9시 30분이 전부였어요. 그 이후의 행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휴대폰 기지국 추적도 막막했어요. 밤 11시 15분을 마지막으로 휴대폰 신호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이상호 씨와 택시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 택시의 GPS 기록이었어요. 회사에서 확인한 결과 GPS 신호 역시 같은 시간에 끊어져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장비를 파괴했거나 전파가 차단되는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경찰은 이상호 씨가 자주 다니던 노선을 따라 수색 작업을 벌였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택시도 사람도 심지어 작은 흔적 하나 발견되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이상호 씨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동료 택시기사들,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었어요. 그는 정말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은행 계좌 내역도 확인해봤어요. 특별한 돈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도박이나 술, 여자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수사는 점점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요. 단서가 너무 없었거든요.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고 동기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이상호 씨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 정민수 씨는 매일 밤 사건 파일을 뒤적였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만 흘러갔고 다른 사건들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가족들만이 그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아내 김영미 씨는 매일 밤 남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요. 돌아오는 건 차가운 음성 사서함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지만 이상호 씨의 행방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뜻밖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상호 씨의 동료 택시기사 박수철 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상호 형이 사라지기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요. 이상호 씨는 마지막 며칠 동안 계속 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곧 큰 돈이 생긴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거든요. 실종 당일 아침 이상호 씨는 동료들에게 복권에 큰 돈 당첨됐다.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평소 과묵했던 그가 유난히 들뜬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비슷한 진술을 했어요. 아내 김영미 씨는 남편이 실종 당일 아침 복권에 큰 돈 당첨됐다. 이제 우리 고생 끝이야.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거든요. 딸 서연이도 아빠가 기분 좋아하며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했다고 기억했어요. 경찰은 바로 이상호 씨가 다니던 복권방을 찾아갔어요. 복권방 사장은 이상호 씨를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매주 빠짐없이 와서 복권을 사가던 분이에요. 늘 언젠가는 대박이 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복권위원회 공식 기록을 확인한 결과요. 이상호 씨가 실종된 그 주에 해당 복권방에서는 고액 당첨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1등은 물론이고 2등, 3등도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상호 씨의 계좌 내역이었어요. 실종 당일까지도 특별한 입금 내역이 전혀 없었거든요. 복권에 당첨됐다면 당연히 당첨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상호 씨는 왜 없는 당첨을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가족까지 속여가면서 말이에요. 경찰은 이상호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다시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실종 직전 일주일 동안 모르는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번호들은 모두 공중전화나 선불폰이었거든요.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통화 시간도 대부분 새벽 시간대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았거든요. 담당 형사 정민수 씨는 직감했어요. 복권 당첨은 거짓말이고요. 이상호 씨가 말한 큰 돈은 다른 출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출처가 무엇인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사팀은 이상호 씨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어요. 학창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의 인간관계, 직장 경력, 모든 걸 조사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사건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이상호 씨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요. 그가 사라진 이상 진실을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거짓말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희망을 품게 해놓고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거든요. 이상호 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경찰은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거든요. 거짓 복권 당첨 이야기만 남겨둔 채 모든 단서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요. 담당 형사 정민수 씨는 매일 밤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고민했어요. 분명 놓친 게 있을 텐데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상호 씨가 거짓말을 한 이유도 누구와 은밀하게 연락했는지도 모두 수수께끼였어요.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어요. 충청북도 전 지역의 강과 호수, 산간 지역까지 샅샅이 뒤졌거든요. 실종자 전문 수색대도 투입했어요. 하지만 이상호 씨나 택시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방송사에서 실종 사건을 다뤘고요. 제보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이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제보가 있었어요. 실종 당일 밤 11시 30분경요. 충주호 근처 도로에서 택시를 봤다는 목격자리였거든요. 하지만 번호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요. 운전자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어요. 충주호 주변 도로를 따라 수십 명의 인력을 투입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목격담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한편 이상호 씨의 가족들은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내 김영미 씨는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으며 매일 그의 방을 정리했거든요. 딸 서연이도 아빠가 언제 돌아올지 계속 물어봤지만요. 엄마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생계였어요. 이상호 씨가 사라지면서 가게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했고요. 딸의 학비도 걱정이었어요. 남편이 말했던 큰 돈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수사 예산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3개월 동안 투입된 인력과 비용이 상당했지만요. 성과는 전무했거든요. 경찰서 내부에서도 다른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민수 형사는 상부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단서로는 추가 진전이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상 수사 축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건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화되어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지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즉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상호 씨 실종 사건은 그렇게 수사 중단 위기에 처했어요. 거짓 복권 이야기와 미지의 전화번호들만 남긴 채요.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린 채로 말이에요. 2016년 9월이었어요. 유례 없는 가뭄이 충청북도를 강타했거든요.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 충주호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평소보다 5m나 낮아진 호수 바닥에는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9월 15일 오후였어요. 낚시를 하러 온 시민 한명수 씨가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말라버린 호수 바닥 진흙 속에서 자동차 지붕 일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노란색 표시등이 달린 것으로 보아 택시인 것 같았거든요. 한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명확해졌거든요.
5년 동안 충주호 바닥에 잠겨 있던 택시 한 대였어요.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요. 이상호 씨의 실종 택시가 틀림없었어요. 구조대가 투입되어 택시를 인양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랜 시간 물속에 잠겨 있던 택시는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형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뼈만 남은 유골이 안전벨트를 맨 채 앉아 있었어요. 5년간 차가운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상호 씨였거든요. 마침내 그의 주검이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택시는 호수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곳은 도로에서 최소 200m는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어떻게 택시가 그 위치까지 갔을까요? 더 이상한 건 택시의 상태였어요. 앞 범퍼와 헤드라이트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한 물에 빠진 사고치곤 손상이 너무 심했어요. 마치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 같았거든요. 5년 전 담당했던 정민수 형사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그는 복잡한 심정으로 현장을 바라봤거든요. 그독 찾던 이상호 씨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골과 택시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어요. 사인을 밝히고 사고인지 타살인지 판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대부분의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져 있었거든요. 부검 결과 이상호 씨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익사하기 전에 다른 외상을 입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뼈만 남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택시 내부에서는 특별한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현금이나 귀중품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상호 씨가 말했던 큰 돈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상반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이자 아버지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5년 동안 차가운 물속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김영미 씨는 남편의 유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어요. 택시 내부를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국과수 감식반이 미세한 증거물을 채취했거든요. 운전석 시트와 핸들 주변에서 극미량의 이물질을 발견한 거예요. 정민수 형사는 이 증거물들이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5년이 지났지만요.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해졌거든요. 새로운 발견으로 사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발견된 택시와 새로운 증거물들, 과연 이것들이 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택시 발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5년 전 이상호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 택시기사 최진웅 씨가 경찰서를 찾아온 거였거든요. 최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사실 그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의 증언에 따르면요. 이상호 씨는 실종 직전 며칠 동안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상호 형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친구가 좋은 일거리를 소개해 준다고요. 한 번만 도와주면 당분간 택시 안 몰라도 될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최 씨는 당시 이상호 씨가 흥분한 모습이었다고 기억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누구인지 어떤 일거리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복권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상호 씨가 가족에게 복권 당첨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드러났어요. 수사팀은 바로 이상호 씨의 과거 인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 군대 동기들, 이전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만나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인물이 주목받았어요. 고등학교 동창인 송민철 씨였어요. 송 씨는 현재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에도 손을 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그가 이상호 씨 실종 직후 갑자기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이었어요. 경찰이 송민철 씨를 찾아갔을 때요. 그는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상호랑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하지만 요즘엔 거의 연락 안 했죠.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다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상호 씨는 실종 직전 일주일 동안 송민철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모두 새벽 시간대였어요. 송 씨는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요, 연락했어요. 상호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거리를 소개해줬죠. 하지만 어떤 일거리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합법적인 운송업이었어요.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한편 국과수에서는 택시 내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미세 DNA 분석이 가능해진 덕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운전석 시트에서 이상호 씨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된 거였거든요.
극미량이었지만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이 발견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상호 씨가 혼자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였거든요. 수사팀은 송민철 씨에게 DNA 채취를 요청했어요. 송 씨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순순히 응했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택시에서 발견된 DNA는 송민철 씨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DNA일까요? 수사팀은 이상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로부터도 DNA를 채취해 비교했어요.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도 실시했어요. 전과자나 군인, 공무원 등 등록된 DNA와 비교해봤지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미지의 인물이었어요. 송민철 씨는 자신은 단순히 중간에서 연결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상호에게 번호만 알려줬어요. 그 뒤로는 둘이 직접 연락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더 답답한 건 송 씨의 알리바이였어요. 이상호 씨가 실종된 그날 밤요. 송 씨는 부산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사업 관련 미팅이 있었고요. 여러 사람이 목격했어요. 호텔 투숙 기록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상호 씨는 누구를 만나러 충주호까지 간 거였을까요? 송민철 씨가 소개해준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택시에서 발견된 미지의 DNA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미지의 DNA 발견으로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지만요. 동시에 더 큰 벽에 부딪혔어요. DNA의 주인을 찾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경찰은 5년 전 당시 충주호 주변에서 목격된 차량들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작은 단서들을 하나씩 재검토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상호 씨가 실종된 그날 밤요. 충주호 근처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는 거였거든요. 당시에는 단순히 지나가던 차량으로 생각했지만요. 지금 보니 의심스러웠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요. 그 검은색 차량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은 구간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감시하는 것 같았다는 증언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요. 그 차량의 정체를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번호판을 정확히 기억하는 목격자도 없었고요. 당시 그 지역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송민철 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했어요. 그의 사업장과 집을 재수색했지만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송 씨는 여전히 자신은 단순 중개자였다고 주장했어요. 상호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킬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아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함구했거든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지인의 지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애매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수사팀은 송민철 씨의 과거 인맥도 조사했어요. 그의 고등학교 동창들, 사업 파트너들,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만나봤거든요. 하지만 이상호 씨와 연결될 만한 인물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 추적도 막혔어요. 5년 전 선불폰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통신사에서도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5년 만에 발견된 택시기사의 비밀, 미스터리 DNA, 숨겨진 진실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화제만 무성할 뿐 진전은 없었어요. 시민들로부터 제보도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추측이나 소문에 불과했거든요. 확실한 정보는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지만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국과수에서는 미지의 DNA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시도했어요. 혈액형, 성별, 대략적인 나이 추정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뽑아내려 했거든요. 하지만 DNA 샘플이 너무 미량이어서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어요. 결국 수사팀은 벽에 부딪혔어요. 중요한 증거가 있었지만요. 그것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이상호 씨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송민철 씨는 법적으로 더 이상 구속하거나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수사는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요. DNA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었거든요.
DNA 증거 발견으로 잠시 희망을 품었던 수사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어요. 경찰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DNA의 주인을 찾아낼 수 없었거든요. 수사 예산과 인력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정민수 형사는 상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요, 이상호 씨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요?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사건 해결 불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검찰에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어요. 송민철 씨에 대한 혐의는 있지만 법정에 세울 만한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미지의 DNA만으로는 누구를 기소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상호 씨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최종 분류되었어요. 5년 만에 시신이 발견되어 새로운 단서가 나왔지만요.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언론의 관심도 점차 시들해졌어요. 처음에는 연일 보도했지만요. 새로운 진전이 없자 다른 사건들에 관심을 돌렸거든요.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어요. 송민철 씨는 여전히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간혹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도 했지만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상호는 제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어요. 침착하고 진부한 대답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수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년퇴직을 앞둔 그에게 이 사건은 마지막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그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계속 추적했어요. 퇴직 후에도 정 형사는 이 사건을 잊지 못했어요. 집 서재에 사건 자료들을 정리해두고 틈틈이 들여다봤거든요. 언젠가는 새로운 단서가 나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송민철 씨의 동태도 가끔 관찰했어요. 은퇴한 형사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송 씨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과학시사 기법의 발전으로 언젠가는 미지의 DNA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일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과자가 되거나 DNA 등록 대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상호 씨의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5년 만에 찾은 주검이었지만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영미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딸 서연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졌지만요. 여전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사건 관련자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그들은 입을 열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상호 씨 실종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어요. 중요한 단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없었거든요. 2023년 현재예요. 이상호 씨가 실종된 지 12년이 흘렀거든요. 택시가 발견된 지도 7년이 지났어요. 세월은 많은 걸 바꿔놓았지만요. 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송민철 씨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건강해 보이거든요. 가끔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지만요. 그는 할 말이 없다며 거절해요. 정민수 전 형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이 사건을 잊지 못했던 그는 임종 직전에도 이상호 사건만은 이라고 중얼거렸다고 하거든요. 그가 남긴 사건 자료들은 후배 형사들이 보관하고 있어요. 새로운 담당 형사들도 가끔 이 사건을 들여다봐요. 하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관련자들의 기억도 흐려졌고요. 새로운 단서를 찾기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이에요. DNA 분석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택시에서 발견된 미지의 DNA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도 불확실해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DNA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한요,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우연한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상호 씨의 가족들은 이제 이 사건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김영미 씨는 몇 년 전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거든요. 딸 서연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 독립했어요. 그들에게 과거는 이미 묻어둔 상처예요. 충주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맑은 물 아래 깊은 곳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상호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사람의 정체도요.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두 침묵 속에 가려져 있어요. 가끔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제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추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추측에 불과해요. 결정적인 단서는 여전히 없어요. 송민철 씨만이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12년째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가 무엇을 알고 있든요, 그걸 밝힐 생각은 없어 보여요. 미지의 DNA 주인도 어딘가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12년 전 그날 밤 충주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관련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면요, 이 사건은 완전히 잊혀진 과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우연한 기회에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요, 관련자의 양심 고백이나요, 예상치 못한 단서의 발견으로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상우 씨는 충주호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요, 누구를 원망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진실은 여전히 깊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